중국은 그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일같이 10,000개 기업이 도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계는 두바이 쇼크나 일본 버블 붕괴 이상의 쇼크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올해 중국의 그 내관이 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너무 잘 돼도 걱정이고 또 안 돼도 걱정이고, 도대체 중국 경제, 우리 경제가 워낙 많이 휘둘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 해외 기관들, 심지어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까지도 성장률을 5%대로 낮춰잡았던데, 그만큼 중국 경제 2022년에 전망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건가요? 네,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를 쭉 보면요, 지난 40년 이래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8.8%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올해는 평균적으로 5.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잠재 성장률을 위협받는 그런 수준까지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 경제 청소를 통해서 올해는 5.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IMF 같은 경우는 참고로 5.6%를 전망했고요.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5.5%, 그리고 월드뱅크는 5.4%, OECD 같은 경우는 5.1%로 5%를 유지시켰지만 JP 모건 체이스는 4.7%,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4.3%로 떨어질 것으로, 그러니까 4%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올해는 좀 우세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시진핑의 공동 부의에 따라서 경제 전반에 활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과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들이 중국의 수출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기 때문에 수출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전망보다는 조금 더 안에 깊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요. 네. 중국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진핑 노선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대를 앞두고서 대숙청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복지 부동자세에 들어가고요. 국유기업들도 전부 싹 교체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도 안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는 외부 충격에는 일당 체제다 보니까 아주 강한데 내부 변혁이라든지 정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중국의 그 내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그래도 정치 리스크는 별로 없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1인 정치 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발도 굉장히 늘어나고, 올해는 중국의 정치 리스크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게 경제로 또 옮겨 붙었을 때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네, 리스크? 그렇습니다. 중국 사회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꿀벌 사회와 같은 초계급 사회로 보여지는데요. 한 마리의 여왕벌과 그리고 다수의 숫벌들이 수많은 그 일벌들을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14억의 중국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사회는 4천만 명의 그 공무원들이고요. 이 공무원들을 이끌어가는 핵심 엘리트층 같은 경우에는 70만 명 정도로 구성되고 있는 5급 이상 4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4만 명, 그리고 실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급들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5년에 한 번씩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게 평가 마지막 해가 올해고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치상빠사 원칙에 따라서
그 4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7세까지 그리고 국장들까지 장관들 같은 경우는 57세까지 승진하지 못하면은 현직에서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성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시 주석이 그 주요 인사 고가의 평점을 매기고 있는 뭐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공동 부유 정책을 얼마나 잘 추진했는지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착륙을 시켰는지 또는 탈탄소와 관련해서 얼만큼 목표치를 정확히 부합한 수치를 올렸는지가 검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의 지시 목표를 올해는 꼭 그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5% 성장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되는데 중국에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책 총동원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만은 지준율도 낮췄고요. 또 금리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브레이크를 밟았던 경제 정책을 다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감세 정책이라든지 또한 그 금융 완화 같이 돈을 푸는 정책으로 돌아섰고요. 이제 앞으로 뭐 감세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이 조금 경제적 후유증이 있더라도 시진핑 국가 주석의 상기 임기를 확정짓기 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최근에 이 돈 푸는 게 약간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물가가 불안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중국이 뭐 경제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전 세계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준이 이렇게 지금처럼 긴축으로 방향을 그것도 급속도로 틀고 있는데 제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게 지금 와서 돈을 풀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우리한테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약간 우려도 좀 있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 코롤라가 아프리카 돼지 코롤라죠. 네. 이게 이제 유행하면서 3억 5천만 두의 돼지가 도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장강 유역의 대홍수로 인해서 주요 그 농산물 그 재배 지역에서 감산이 일어났습니다. 식량이 한 10% 정도 모자랐는데요. 이 때문에 채소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을 웃돌기도 했고요. 그람수로 따지면 전기 자동차보다 채소값이 더 비싸지는 기현상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식량 안전이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부터 식량 수입에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양적 긴축 완화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나갔을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찾아오면서 중국에는 그야말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일같이 만 개 기업이 도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평균으로 40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파산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20세와 25세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는 사회적 불안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도 더 심해지고요. 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장 안 좋은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올해는 어떤 형태든지 돈을 푸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 푸는 속도도 다른 때보다 빨라지고요. 특히 그린론이라고 해서 시진핑의 탈탄소와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 IT 기업에 대해서는 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대규모 자금을 작년 2분기부터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효과들이 올해 초에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돈을 풀고 감세를 하고 인프라 투자를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2에서 3%밖에 성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중국은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서 만불 소득에서 2만 불, 3만 불 올라오는데 근 25년이 걸렸는데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IT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도 높이고요. 기업들의 혁신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공동 부유에 따라서 거대 디지털 플랫포머들한테 기부나 그리고 자선 활동을 강요하면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중국은 작년에 BAT라고 해서 바이두, 텐센트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CEO들이 거의 은퇴를 했고요. 또 30여 개 IT 기업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중국 함정에 빠져 있는데 이를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타키투스 함정에 빠졌는데요. 타키투스 함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40년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시키면서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는 사라지고 마오쩌둥식 사회주의 경제만 남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 경쟁력이 좀 쇠퇴하는 이런 측면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투키티데스의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죠. 2030년까지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고 2040년에서 50년이 되면은 미국의 우주 강국을 뛰어넘고 그리고 세계적인 패권 그 국가로 올라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기술 전쟁의 그 뉴턴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여기에 안보, 외교, 금융, 환경, 보건, 인권 문제와 관련 다양한 채널에서 미국과 경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혼자서 서방 국가들과 경쟁하기도 힘들고요. 또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금리도 낮추고 지준율도 낮추는 어나운스먼트 효과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하니까 기업은 투자하고 그리고 그 개인들은 소비에 나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이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는 갈수록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그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이 중국 위기론이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또 한편에서는 야 2018년부터 중국 위기론 나왔지만 아직까지 문제 없지 않냐.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위기가 없었던 건 중국이란 체제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중국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경기 둔화가 금융 시스템 불안이나 혹은 위기까지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 불안 문제가 수그러들질 않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파산한 기업 수가 43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원래 부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였잖아요. 예, 근데 잘하잖아요. 그 문제는 창업보다도 부도율이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심화 그리고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중국의 건전 교육 방식도 바뀌기 시작하고 또 공무원들의 대규모 좀 인사 이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권력 간의 계파 간의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이익 집단들이 존재하면서 중국 사회를 이끌어 왔는데요. 이제 이런 이익 집단들이 조금씩 그 와해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통신방이라고 하는 장점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투자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디지털 플랫포머들도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석탄방, 발전방이라고 하는 그 리펑 계열 가족 회사들도 거의 와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상하이방이라든지 그리고 공전당 파들의 몰락으로 인해서 중국의 권력 다툼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또 중국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 상당히 그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만 중국은 여러 가지 그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은 단기적인 경기 하락은 좀 막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정책은 한두 번에 그치지 계속적으로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성장률이 2~3%씩 계속 그 낮아지는 2023년에서 2035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중국의 부동산 버블인데 아니 뭐 이거 비싸도 진짜 적당히 비싼 게 아니라 웬만한 뭐 상하이의 번화가나 아니면 뭐 선전이나 이런 곳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비싼 것도 많고 그래서 소득 대비로 비교해 보면 중국의 집값이 우리나라의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부동산 버블 이것도 뭐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언젠간 터지지 않겠냐.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중국에 가보면요, 차오양구라든지 CBD 지역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센터 중심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평대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100억에서 한 200억 원 정도 호가를 하게 되고요.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예, 그래서 베이징이라든지 선전 그리고 항저우 같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가족의 그 연봉의 주택 가격이 한 60배에서 7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배에서 70배요? 예, 평균 오, 가격이 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 평균치라고 할 수 있는 6에서 7배가 넘기 때문에 주택 버블은 확실한 사항인데요. 네. 근데 이런 그 주택 버블을 키워왔던 것은 아무래도 권력층들이 부동산 회사와 결탁을 해가지고 건전교육 형태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주고 이를 담보로 해서 계속 부동산을 좀 가격을 좀 띄워왔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헝다 그러면서 팅파이를 1월 3일 날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팅파이라는 것은 모든 상업 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홍콩 거래소에서 그 헝다가 거래 정지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 헝다를 압박시키기 위해서 하이난섬 그 잔조 행정 당국 같은 경우에는 두베이 그 팜 주베이리 같은 이런 그 섬에다가 39개 동의 그 건물들을 세웠는데 이것을 올해 안에 결국 해체시키고 원상 복귀를 시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진 봤는데 엄청 화려한 곳에다가 네. 인공섬 만들고 거기다 막 건물 전한데 예. 그걸 다 없애라고 하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정부가 50일 내로 하라고 했는데 합의를 하여서 올해 중에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무려 30조 원이 투자됐고요. 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투자된 돈이 엄청난데 이것을 원상 회복하려면 경제적 후유증이 상당히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부동산이 상속세나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이 되고요. 또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헝다 같은 경우에는 365조 원의 부채도 갚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중국의 부채 규모가 1경 3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경 3천조. 예, 우리나라 GDP의 7배니까 중국 이야기하면 GDP 동반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계는 두바이 쇼크나 일본 버블 붕괴 이상의 쇼크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장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올해 1분기에 터진다고 하면은 세계 경제는 올해 0.7% 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3% 성장과 관련해서 올해 목표치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0.4에서 0.7% 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하면은 소비는 시차를 두고서 2% 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생산은 2분기 뒤서부터 3%에서 4% 정도 감소합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성장률이 한 60%를 차지하는데 이 투자가 증가율이 5%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한다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래서 올해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도 풀고 공동 부유와 관련해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약간 걱정되는 게요. 헝다 같은 기업이 정말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지금 중국의 심지어 CNN 보도 보면 뭐 1억 채 빈집이 있다 그러고 미분양도 뭐 3천만 채나 있다는데 혹시라도 매물이 왕창 나와서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이 과정에서 또 중국은 시장 개방도 한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이게 금융 불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올해는 금융 불안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예. 올해는이라 그러니까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올해가 넘어가면 또 불안하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올해는 어떻게 막을지 몰라도 뭐 2024년이나 2025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을 경우에 중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규모는 1경 3천조 원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은 올해 10% 정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또한 중국에서는 9만 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한 300여 개 부동산 기업이 도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충분히 다른 국유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인수했을 경우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은행권 부실 처리를 국유자산관리공사들이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증권화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제 발행도 GDP 대비해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국채도 ABS 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중국은 해외에 갖고 있는 순자산 규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동원한다면 올해는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 중국 정부가 올해 시 주석의 상기 임기를 위해서 사회 안정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은 올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중국이 우리의 국제 시장에서 경쟁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이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묘한 그런 상대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2부에서 계속해서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게 되면 항상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런 위험 강도는 2025년까지 계속 높아진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Round one, fight.